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이 가능하고요. 친구들한테 이거 안 켰구나 아직. 네. 네, 맞습니다. 복습 가능하고 뭐 중간에 빠진 친구들한테 소개 해줘도 되고요. 지금 이제 잠시 이거 안 켰네. 스피커 잠시만요. 혹시 사전 질문하실 분 계세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조그만 옛날 휴대폰, 옛날에 쓰던 휴대폰으로, 근데 옛날 휴대폰이 좋은 게 저게 1시간 반 이상 지속적으로 녹화가 되고요. 요즘에 나온 건 용량이 커서 한 30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하다 보면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비교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인공지능이 워낙에 성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어쨌건 그런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좀 옛날 게 도움이 돼요. 강의 촬영은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보다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PPT에서 먼저 이렇게 보고 넘어. 이건 뭐 제가 화가예요, 본업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 바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아마 어떤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붓터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면이 많아서 그 인간들의 어떤 선호도, 궁극적인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어떤 상품 하나를 사는데 5천억이나 1조를 쓰는 상품이 별로 없잖아요. 아마 하나도 없을걸요, 전혀. 근데 그림은 1조 넘는 게 있거든요, 하나에. 뭐 1,000억, 2천억 쓰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애국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림 판도는 전부 우리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다 쓰겠다라고 신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런 애국하는 날이 꼭 오리라고 저는 이제 믿고 가고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일은 우연히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거는 일어날 수 있는데 확률이 낮은 일은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는 않아요. 신자님이 오셨네.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신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배신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고요. 그만큼 그런 어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의사 겸 심리학자인데 그 당시에는 뇌과학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이었는데 인간의 그 DNA가 가진 잠재력을 잘 발휘하는 3가지 그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니까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전쟁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우가 있더라.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전쟁 같은 상황에서 그게 사랑하고 결합되면 또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전쟁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더 좀 힘을 내게 돼요. 그래서 그 트럭에 깔린 아이를 구한 어머니들의 그 공통점
있죠. 전쟁 같은 상황인데 자기 애가 이제 트럭에 깔렸을 그 트럭을 들어요. 실제 엄마들이 드는데 이제 근육의 힘이 갑자기 한 10배 이상 돼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근육의 힘을 갑자기 10배 이상 만들어주는 물질이 체내에서 나옵니다. 나와요. 인간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상대에 대한 분노만 해도 근육의 힘이 3배에서 5배가 강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손자병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막 배수의 진도 나오고 그건 뭐 초안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막 밥을 굶게 만들어요. 배고프게 만든 다음에 저성을 함락하면 우리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사람은 화가 난 상태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배가 고파지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원래 배부른 사자는 그 영양을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배고픈 사자만이, 배고픈 치타만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적정선이 있겠죠. 완전히 배가 고프면 뛰지를 못할 테니까. 그 위기 상황.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발휘가 되죠. 네? 네. 네, 소리. 그게 이제 전쟁과 사랑이에요. 전쟁과 사랑.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깊을수록 잠재력은 더 발현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이 신앙 또는 확신, 믿음 이런 거예요. 자신감 이런 거. 그런 거 없이는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는다. 그 세 가지가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꼭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쓰라고 제가 말을 해요. 너의 삶에 현재 전쟁이 있는가? 너의 삶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가?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갑자기 쓰나미처럼 이렇게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제 2025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죠? 그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2025년이라는 예측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 세계에서 로봇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그 아파트를 막 지으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몇 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거야 예측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쯤에는 갑자기 로봇이 많이 세상에 풀리겠구나. 이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산업적인 예측이에요. 미래학적인 예측이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로봇들은 다 뭐냐면은 샘플하고 있는 거예요. 샘플링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그 서비스 로봇 페퍼고 손종희 씨가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죠. 로봇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50만 원이죠. 그게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은 카페에 그 로봇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로봇은 인간의 표정을 보고 그 인간이 어떤 신경 전달 호르몬에 휩싸여 있는지를 인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님이 딱 왔을 때 이 사람 손님이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마음이 좀 화난 일 있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건네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자기가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화나 있다라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카페에 왔는데 로봇이 그걸 알아봐 버리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에. 로봇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니까. 어떻게 걔는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가 알죠? 두뇌 속에 거울 요론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방하기 위해서, 모방학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대로 해보는 게 있는데, 그 거울 뉴런이 로봇을 보면서 로봇을 인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는데, 로봇이 인간처럼 대할 때 로봇을 인간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하고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고, 여기 계신 특히 남학생들은 여성이 로봇하고 살겠다고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서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뭐 남자들 다 알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예뻐야 되고 뭐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 로봇을 고를 때 하고 여자가 남자 로봇을 사랑할 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여성은 그걸 반려자로 받아들여버려요. 우리는 그냥 친구, 뭐 그 정도. 남자들은 그렇게 보죠.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죠? 실증이 좀 자주 나는 존재예요. 그게 DNA 자체가 좀 그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거 뭐 아실 만한 여자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그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미래학자들은 2045년이 인공지능의 특이점, 어떤 특이점이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가장 뛰어난 인간, 모든 인간들을 능가하는 특이점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ICT 전자 분야에서 미래학자들의 예측의 경향은 뭐냐면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30%에서 50% 더 일찍 오더라라는 공통적인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거나 굉장한 물질이 들어가야만 하는 예측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보다 춤을 더 잘 출 것이다라고 누가 만약에 예측을 했어요. 근데 로봇이라는 것은 신경망이 들어가야 되겠죠. 춤을 춰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보다 춤을 잘 추는 로봇이 2045년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2055년에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죠. 더 걸려요. 그런데 2045년에 인간의 IQ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그럼 2035년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물질이나 신경망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냥 연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두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빠르지만, 여러분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죠. 특히 여기 50 넘으신 분들,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 아마 매일매일 느낄 가능성이 지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50 안 넘었지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에서도 그 경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이 경향 때문에, 이거 열어놓고 한번 해볼까? 좀 작아도 보이실 거라고. 네. 이 경향 때문에 MIT의 그 맥카피라는 교수가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가 먼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몸을 쓰는 직업보다 머리를 쓰는 직업이 더 빨리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히 제가 공교육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 계실 때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뭐가 난감하냐면은, 자, 그 맥카피 교수의 예언, 이거는 좀 크게 한번 봅시다. 미래에 더 빨리 사라질 6가지 특성 중에서 압축하면 뭐 한 3가지, 5가지인데 3번을 보면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이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3번. 근데 책상에 앉아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물론 이제 이곳은 곧 탐방과 체험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탐방과 체험을 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딘가로. 그리고 내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고 두뇌를 써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들은 문제는 뭐냐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공교육이 사라질 거라는 미래학자들의 전망 중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뭐 2000년생 이후에 인구가 뭐 45만 명인가 지금 고1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대학 정원보다 더 적어요. 그 당시 그 고등학생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이거는 인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구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미래라는 책 같은데 그런 건 많이 나오고 인구론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그 미래 예측서는 없다 이러거든요. 이제 안 맞아요, 그거. 그거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로봇을 인구로 생각하게 돼요. 인간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소피아라는 로봇이 지금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이미. 시민권이 있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즉 정치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치 로봇을. 여러분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만약에 한국의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저는 300명 중에서 한 3등은 할 거라고 봐요. 지금 들어와도 3등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출마했고 당선돼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나와요.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있어요. 인공지능의 개발은 표준화가 돼요. 왜? 효율성을 쫓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로봇이 지금은 각 회사별로 만들고 있는데 결국엔 하나가 통합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한 뭐 두세 군데 있을 거예요. 두세 군데 회사에 있을 텐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로봇이. 그리고 그 그림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 로봇을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피카소, 고호, 예술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과 구글 인공지능 하나의 예술가예요, 그냥. 이게 힌트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은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쉽지가 않다. 너와 내가 그게 부부가 되든 쌍둥이 되든 안 돼.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너와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물학적인 한계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 마무리쯤 갔을 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막 효율화가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의학은 80%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면 병원의 80%는 데이터로 돌아가게 되고 데이터로 돌아가지 않는 수술하는 로봇.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가천 길병원의 왓슨의 사례인데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병원에서 10년, 20년 근무한 의사를 능가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환자를 약 12만 명을 경험을 하면 인간 의사를 능가하는 그 통계가 나옵니다. 12만 명. 12만 건을 경험하면 12만 명 환자를 본다라는 게 인간도 되게 쉽지 않겠죠. 한 20년 걸리겠죠. 근데 로봇은 그거보다 더 빨리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진화하는 의사 로봇이 피부과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 여기 의대 갈 사람들은 의대도 과를 잘 선택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공지능 로봇한테 보내는 거예요. 로봇 의사한테.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빨리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병원 기록하고 얘가 또 대조를 하네. 그럼 이제 뭐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병이 나았어요, 덕분에. 원격으로 이렇게 처방약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또 쌓이네.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이제 진단이 바로 나와버려요.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은 아마 암 진단 의사를 능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빨리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특정 질병을 얼마만큼 빨리 정복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기에는 새로운 원유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에너지야,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달해야지 어떻게 되죠? 선점 효과. 먼저 시작하면은 이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 인공지능 회사들은 상위 인공지능 기술 말고 하위 인공지능 기술 있죠. 이것을 무료로 소스를 전 세계에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미국 상위 그룹에서 나오는 무료로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개발하려고 해도 몇억 몇십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아니 공짜로 인공지능을 내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10억, 20억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선점 효과입니다. 안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 인공지능 기업에서 주는 무료 소스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얘기지. 일종의 산업 스파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이제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자문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그 틈새, 즉 니치, 인공지능 그 로봇에 있어서의 니치로 들어가서 대기업들이 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번에 신문에 계속 나오네요. 그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나라 플랫폼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 삼성도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발달한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임계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개발이 의미가 없는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어떤 게 선진국 쪽에서 발달을 해버리면 한국이 180조가 아니라 뭐 1000조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어떤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임계점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그게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금융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게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쉬운 얘기로. 그 상황까지 가면은 그 인공지능을 가진 업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의 연구 성과를 다 뭉개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까지 발달하면 내가 따라가 봐야 의미가 없어. 이런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지금 돈 투자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투자라는 것은 일종의 사물 인터넷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삼성도 그쪽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즉 센서링에 관한 투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를 좋게 하는 투자가 아니라 감각을 좋게 하는 투자라는 얘기죠. 이런 테이블에 센서를 달고 우리 밥그릇에 센서를 달고 하는 삼성이 그쪽에 강하죠. 그것을 사물지능,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르죠. 능가해서 IOE라고 그러죠. 만물지능이라고 불러요. 만물지능.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인공지능은 임계점이 이미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이게 한 2년 전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손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세요. 이게 다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다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예요. 굉장하죠. 심리치료까지. 인간의 아까 얘기했죠? 페퍼. 회사에서 열받아가지고 카페 왔는데 그걸 알아봐 버린다니까요. 딱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이 콜레스테롤 몇 프로, 아드레날린 몇 프로, 도파민 감소돼 있고 표정에서 다 나와버려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표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인종 파악 실험이 있었어요. 동양인들 사진을 주고서 일본인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파악해봐라. 근데 인공지능이 뭐 몇 배 더 잘 파악을 합니다. 인간보다. 동양인들보다. 여러분 엄청 헷갈려요. 근데 거기 미묘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만의. 중국 사람만의. 근데 인종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헷갈리거든 그게. 근데 인공지능은 그것을 인간보다 훨씬 잘 파악한다. 표정을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표정을 보는 능력이. 더 놀라운 실험은 공포, 기쁨, 막 이런 여러 가지 표정을 인간한테 짓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머지 다 지우고 눈만 보여줘요. 여기만. 사각형으로. 우리가 표정을 읽는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리고서 표정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 가렸어요? 가렸어요? 제가 화내볼까요? 약간 보이나요? 화내 있는 거? 짜증내볼까요? 격렬의 표정을 지어볼까요? 역겨워. 느껴지나요, 지금? 이걸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굉장히 미묘한 것까지 이미 인간보다 훨씬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뭐 남녀 간의 로맨스라든가 사랑 같은 것이 인간들의 것이라는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무너진다. 인간의 로맨스와 사랑을 사로잡게 된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게 이제 제 생각에 2030년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여러분 중에서 이혼 한번 한 다음에 나 이제 로봇이랑 살래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중에서 25%?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년이니까 그 전에 결혼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를 매일매일 이 순간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한번 살아볼까? 대비라는 말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대비라는 말. 왜? 대비가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이기지는 못해. 인공지능을.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온다 대비하자. 이걸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하고 그게 가장 현명한 대비예요. 일찍 딱 포기하는 거야. 그런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잘하는 분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태도를. 뭔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제 공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없는 거 하지 마라. 재미없는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재미없는 것을 하는 것도요 버릇이 됩니다. 여러분 버릇이 돼요. 그게 한번 10대 때 몸과 두뇌에 장착이 되면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표가 여기는 없을 텐데 여러분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잠깐 배웠다는 하버드대 화이트헤드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다음에 하버드대에 가서 철학 교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T자형 인재죠. 수학과 물리를 공부하고 러셀 맞을 거야 아마. 러셀하고 무슨 유명한 수학책을 수학의 원리인가 뭐 그런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 화이트헤드 교수가 책에서 여기 지금 그 도표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책 이거 공부 쪽 관련해서 아마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도표를 많이 가져와도 있을 것 같다. 이거다. 화이트헤드의 그 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화이트헤드 교수가 여기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서로 이게 반대를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자존감, 1등감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창옥 씨 강의만 들어도 나오는데 재밌게 들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달라요. 애정하고 집착하고 다르거든요. 네, 애정하고 집착하고 다르고 이런 식으로 소통 그리고 쭉 가요. 쭉 가는데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화이트헤드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성의 반대말은 피곤함이라는 거야. 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직접 경험을 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피곤하면요 머리 안 돌아가요. 이성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술 먹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거나 피곤할 때 결정을 내린다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Let me sleep on it 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나 그 생각 가지고 하룻밤 자볼게. 즉 피곤이 풀린 다음에 다시 해보겠다는 거야. 오늘 저녁에 내가 결정 안 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해볼게. 발음이 좀 안 좋죠. Let me sleep on it. 괜찮다. 그죠? 근데 사람이 이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을 쓰기 전에 뇌과학 책을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근데 뇌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더 어떤 동일한 자극 또는 동일한 노동에서 피로를 특히 더 많이 느끼는 두뇌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안 피곤해지는 두뇌가 있고. 제가 이거 축구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테니스 선수들을 상위 랭킹 1등에서 보통 랭킹이 한 100위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왜 4강까지 갔던 그 축구 선수 랭킹이 23위인가 굉장히 랭킹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랭킹이 높은 테니스 선수 피 검사하고 랭킹이 좀 낮은 테니스 선수 피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역량이라든가 거의 모든 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랭킹이 낮고 왜 이 사람은 랭킹이 높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느냐 이거예요. 올림픽에서. 봤더니 랭킹이 낮은 선수들은 동일한 휴식 시간에 코르티솔이라고 필요할 때 나오는 물질이라든가 젖산이라든가 이런 게 운동하면 나오잖아요. 피로가 풀리는 속도가 느리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스포츠 과학에서. 피곤이 풀리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정상까지 못 올라가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이 풀리는 속도. 피곤이 풀리는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쌓이는 피로가 별로 양이 적어요. 피곤함의 양이. 자기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즐기는 축구가 이기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축구. 이번에 4강까지 가야 내가 군대 면제 받을 텐데. 부담을 느끼는 축구. 피로가 엄청 쌓이는 거야. 전반전만 뛰어도 막 지쳐버려. 피로가.
근데 상대방은 어머니는 말하셨지. 내가 축구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다고. 나 오늘 멋있게 쇼 한 번 할 거야.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뛰어 막. 피곤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골이 후반부에 더 잘 나와. 즐기는 축구는. 헛발질이 안 나와, 헛발질이. 왜? 젖산이 안 쌓이니까. 피곤하네. 자, 공부도 마찬가지. 깨달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수학 문제 풀면서 너무 기뻐서 밤새 본 사람 있어요? 문제집 풀면서? 없죠? 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리더가 된 거지. 저도 뭐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뭐 밤새 본 적은 많아요. 주로 이제 저는 그림 쪽이에요. 그래서 전공이 그림인데. 물론 책 보다가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책이 재밌어서. 그래서 책을 쓰고 또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게 재밌는 걸 하지 말라는 말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거를 간과하게 되면, 특히 10대 때 또는 유치원 때 재미있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더 커졌다.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가끔 만나는데, 엄마 나 미대 갈래 그러면 법대 가. 엄마 나 영화 감독 될 거야. 아빠 나 영화 감독 될래. 공대 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죠 옛날에. 그래서 막 영어 수학 이제 뭐 적성도 안 맞아. 근데 또 이래. 야, 니네 형이 문과 갔으니까 너는 이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진로를 막 정해줘 버려. 위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정상까지는 못 올라갔죠. 그런데 지방대 정도만 나오면 다 취직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서울대 나와도 취직이 안 돼. 이혜정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 졸업생의 실질적인 실업률이 한 5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현재.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반 이상이 실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자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휴학생을 실업자로 볼 거냐. 근데 공식적으로는 실업자로 안 보죠. 학생이라는 직업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왜 휴학했죠? 그거 알죠? 그 취직할 때 그 재학생인 상태에서 원서를 내야 더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뭐 대학원 가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애매한 상황. 취직 못해서 대학원도 가고 이러잖아요. 취직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원생이란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논문을 안 써. 논문을 써버리면 졸업해야 되니까. 논문을 천천히 써. 논문을 왜 천천히 써요? 선볼 때 유리하잖아. 당신 박사학위 받았는데 취업도 못했어요? 하고 명문대 대학원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지, 그치? 멋있어 보이지? 장가 갈 때 유리하단 말이야, 실장가 갈 때. 그러니까 대학원에 계속 오래 머물러. 근데 그거는 있는 집이지. 학비가 드니까. 없는 집은 말도 말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래요? 예. 참, 그거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좀 벗을게요. 예, 지금 약간, 두뇌는, 이게 머리가 빠지는 걸 우리가 흔히 공맹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빨리 식히라고, 두뇌를. 그래서 머리가 빠진다고 하던데. 좀 식히고 얘기하자면, 이거죠. 핵심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이제 그걸로 딱 그걸 바로미터죠.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올 때의 기분이라는 것은 되게
아까 저기서 잠깐 보았던 자존감 내지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상 멋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근데 뭐 예전에 왜 자기가 이공계 쪽 적성도 아닌데 형이 법대를 갔다는 이유로 공대를 간 둘째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도파민이 두뇌에서 나오는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장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겠지만 왠지 내가 멋있어 보이고 막 자신감이 들고 하루하루를 너무 막 기쁘게 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안 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재미없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재미없는 것을 했을 때는 피곤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이 되면은 정상까지 가지 못하게 되고, 약간 정상급까지. 근데 정상급까지 가지 못하는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에 비해서 너무 무력한 거야, 이거는. 거의 그냥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예전 같으면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할 텐데,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 로봇이 있어요. 아주 정밀한 손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뒤에서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람이 조정을 안 하고 성공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수술을 하게 될 거다. 데이터만 쌓이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공지능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아, 이제 내 로봇을 수술 직접 시켜도 되겠구나.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으니까 오진율하고 수술을 해서 뱃속에다가 거즈하고 가위를 넣고 꼬맬 확률이 거의 없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그냥 수술시켜버리는 거예요. 의사보다 더 낫잖아.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어. 사람들이 로봇한테 수술 받으려고 줄 서. 왜? 어제 뉴스에 의사가 가위 넣고 꼬맸다는 게 뉴스에 나왔거든. 인간이 하는 그 실수.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한 인간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체 인류가 그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인간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인간을 피할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피할 길이 있는 거야. 인공지능 로봇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로봇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 경향성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는 이렇게 갑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실용적인 일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손해볼 것 같은 일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걸 기하급수라고 그러죠. 기하급수. 그래서 어차피 정상에 못 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지 못하냐면은 창의성의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자가 말했잖아요. 락지자라고. 지지자, 불효 호지자, 뭐 호지자, 불효 락지자란 말이 있어요. 지식을 쌓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벌써 2,3천 년 된 얘기예요. 이게 2,3천 년 된 얘기.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먹고 살고 장가가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게 특수한 시기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짧다 보니까 그걸 정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원래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락지자들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를 먹여 살리던 게 정상이에요. 선제들이. 그게 원래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 결론 내리자면, 그래서 일단 즐기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 인공지능 로봇과 협업 내지는 인공지능 로봇이
감히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내공을 쌓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걸 지속적으로 했을 때 10대부터 확률이 있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도달을 못했어. 만약에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문화센터 강사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소규모 모임에서 뭐 자기 장기자랑은 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 그 정도만 돼도. 중산층. 이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 로봇을 가지고 지구상에 점점점 퍼지다 보면은 지구상에 흐르는 그 자본의 이동 자체가 급속도로 소수한테 몰리게 되거든요. 몰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쓸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화성 여행도 가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 것들을 하겠죠. 근데 다 못 써요. 그걸 해도. 모이는 돈을. 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명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국민기본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내 생활비가 나오는 거야. 네. 국민기본급. 국민기본급의 근원, 그러니까 그 명분,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줘야 되지? 그 명분이 뭐지 도대체? 했더니 그것도 역시 일종의 도파민 내지는 엔돌핀 같은 그 물질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인도고지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에 딱 가면은 이제 거기는 유네론을 믿는 데다가 거지들이 프라이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인도 거지들은. 왜냐면은 딱 인도 거지들이 품위 있게 딱 앉아가지고 돈을 딱 주면은 굉장히 건방지게 돈을 받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때문에 너 적선하잖아. 너 좋은 세상 가잖아, 임마. 내가 거지 아니었으면 너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인도 거지들이.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대, 그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떤 그 열등한 존재가 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우주 자체가 설계가 될 때 그 다양성의 범주의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거나 하는 것들이. 근데 그 다양성을 가진 존재가 해주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인도고지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빌 게이츠야 세상이. 어떡할 거야 이거를. 내가 프라이드와 보람을 어떻게 느끼냐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봉사활동하고 뭐 이렇게 기부를 해야지 내 몸속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뭐 나랑 예를 들어서 능력이 비슷해 얘가. 그럼 둘이 능력이 비슷하고 아는 것도 비슷하고 지식의 배경도 비슷해. 그러면 둘이 농담하면 재밌잖아. 이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술 맛이 없는 줄 알아요? 술자리에서 그 안 통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술 아직 좀 심각하게 안 먹어봤지?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좋아야 술이 맛있는 거야. 안 그러면 막 일부러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 빨리 거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술이 약해져가지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야 돼. 자, 바로 그런 인간은 매슬로우가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자존감의 욕구 밑에 깔려있는 게 소속감의 욕구예요.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행복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써, 뭐 그거는
그 자기 자신이 자폐증이어도 상관없어요. 자폐증은 서로 관계 안 하죠. 그럼 자폐증 있는 그런 존재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폐증 있는 존재하고의 소통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럼 뭐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 미국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치매인을 위한 마을이 생겼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좀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파킨슨 병하고 치매는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도파민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놀림이 또 오nu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종업원으로 쓰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 가는 사람들은 주문한 거하고 음식이 달라, 항상. 나는 A를 주문했는데 막 C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식당에 룰이 있어요. 어르신이 주는 대로 먹을 것. 불만을 제기하지 마라. 근데 그 식당이 마을화가 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다 예측하는 거야.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행동을 다 예측해서 안전장치를 다 설계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실수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굉장히 머리를 써서 막 설계를 하는 거야. 예. 뭐 책상도 디자인에 넘어져도 안 다치게끔 다 해놨어. 막. 먹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쌀을 앉혀놓고 이게 버튼을 눌러야지 밥이 되는데 앉혀놓고 안 눌렀네? 그럼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해줘. 딱 눌러줘. 밥이 되게 만들어줘. 예. 그걸 또 이렇게 보살피는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한 마을이 다 치매 걸린 사람들이 사는데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게 두뇌가 어느 정도 연결은 끊겼지만 감정이 살아남아 있어요. 감정이. 누가 나를 끌고 다니거나 뭐 강아지예요. 끌고 다니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망가진 두뇌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그 마을에서 즐겁게 살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완화된 게 이제 그 미국의 선시티라고 은퇴자들의 도시, 노인들을 위한 도시, 은퇴자들을 위한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참 노인들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엄청 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 싱크대 설계, 문턱 없애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지금 이 초고령화 사회가 오기 때문에 고령자에 맞게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거를 개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뭐 만들기 좋아한다거나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기술을 빨리 배워야 돼. 그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그 리모델링 기술 같은 것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엄청난 사장이 된다.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 다 나이가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그 고령자들을 다 보살필 만큼 도우미 로봇이 확산되는 건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2040년경은 돼야지 그 가격이 다운이 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우리나라 그 고령화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그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자산으로 내가 도우미 로봇을 살 만한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치매,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으로 리모델링 해주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게 되고, 이건 왜 무조건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국가에서 돈을 주게 돼요. 네가 안 하면 아주 의료보험 재정이 완전히 파산나게 생겼거든. 자꾸 다치는 거야, 노인들이. 자꾸 다쳐. 지금 갑자기 사업적인 얘기로 돌아가는데 제가 사업가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왜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내고 있냐면 지금 일본 같은 데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아요? 일본에서 70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평생 택시비를 줘요, 국가에서.
당신이 타고 다니는 모든 택시비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사고 내는 게 비용이 더 커. 비용이 5배 이상 돼버려. 막 슈퍼마켓 받아버리고 막 가다가 젊은이들 일하러 가는데 막 받아버리고 평생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 택시비를 주느니 자율주행차를 빨리 도입해가지고 운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나 손녀 보러 갈 때 또는 친구 보러 갈 때 운전 안 하고 타고 다니는 하는 게 훨씬 싼 거야. 훨씬 싸. 돈이 경제적으로.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일수록.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일본은 굉장히 급해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잠깐만 두시죠. 현상 중에 그게 있는데 노인 범죄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너무 암울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게 그대로 올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정말 빨리 대비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은 이웃들한테 인사 잘 못하거든요. 우리 집안이 좀 굉장히 좀 조용한 가족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참 한국의 문화가 김정은 박사가 독일에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그랬대잖아요. 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독일에서 먹히는 얼굴인가 보다 그랬대. 그랬더니 다 그러는 거야.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낯선 사람한테 인사하는 문화가 아예 짝 깔려 있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게요. 사회적인 범죄 비율하고 그다음에 건강까지도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주는 아주 그 단순한 건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미래 사회의 국민 기본급이 성과급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냥 상상력이에요. 미소가 더 밝다거나 서로 관계에서 그 국민 기본급의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돈을 드릴게요. 왜? 당신은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니까. 이게 국민기본급의 근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소가 더 밝고 이웃들한테 인사를 더 잘하네. 근데 예전에는 이걸 측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사물 인터넷으로 곳곳에 카메라가 달리게 된 거지. 지금 MIT에서 공중에 떠다니는 세포 크기의 그 센서가 이미 개발이 됐어요. 눈에 안 보여요. 로봇이 너무 작아가지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지금 크기가 난자 크기래, 난자 크기. 난자 크기가 뭐 1mm였나? 그거보다 더 1mm보다 더 작아지는 그 센서링이 생겨요. 이게 어떤 영화에서는 그 카메라 크기가 이 정도 크기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영화 제목 까먹어버렸는데 모든 게 만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플랫폼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영화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난자 크기가 센서링이 이미 나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웨어러블이 들어가죠. 웨어러블. 여기서 이제 인성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성교육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들한테 친절한 게 지금은 측정되지 않지만 약 10년에서 15년 후면 측정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국민기본급이 성과급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밝게 웃고 진심으로 사람한테 인사를 건넨 것이 측정이 돼버려. 측정돼 버려가지고 적립이 돼. 그랬더니 얘는 200만 원 나오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나와. 2배가 나와. 왜 2배가 나온가 봤더니 미소가 친절해. 미소가 친절해.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 사람을 만나는 상대방이 건강이 좋아져. 왜? 나를 보고 더 밝게 웃어주니까. 상대방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웨어러블로 측정이 돼서 중앙인공지능으로 가. 갔더니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리는 그 연수를 5년을 연장을 시켜주는데 그 이웃 사람이 너무 밝게 웃기 때문인 거야. 이게 인공지능이 다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근거가 마련되면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밝게 웃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온다고요. 인성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이 친절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방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건 이거는 예측되는 사실이에요.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간 질문 받을게요. 지금 2시가 돼서 그 화장실 갔다 오실 분 하고 마이크 가져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저도 좀 질문하실 분 내가 마이크 여기 놓을게요. 좀 나와서 해주시면 고맙고요. 여기까지만, 가운데까지만. 지금 녹음되고 있어가지고. 질문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질문하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 마무리 못한 얘기가 뭐냐면, 자, 치매 노인들을 위한 마을이 생겼어요. 치매, 파킨슨 병 걸린 이 사람들이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마을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것을 뒤에서 인간들이 보살피고 있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보살피게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리고 제가 이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치매, 파킨슨 노인은 누가 되느냐? 전체 인류가 돼요. 전체 인류의 삶을 인공지능이 캄테크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 기술로 서포트해줄 때가 와요. 기술적인 유토피아지. 그런데 그 시대에도 자본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아주 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굶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전에 기근이 들고 그랬을 때는 왕세자도 굶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왕세자만이 10명의 스승을 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0명 이상의 선생님을 데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한 사람만 10명의 스승을 데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왕세자. 나머지는 한 명밖에 없어. 서당, 훈장 선생님. 없어. 이렇게 보편화가 되듯이 전 인류의 보편화가 되겠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즐기는 존재다 보니까 새로운 차별점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차별점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면은 잘 노는 놈이 부자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보여준 게 싸이하고 BTS인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영역에서 정말 즐겁게 잘 노는 사람이, 자, 좀 전에 제가 미소만 친절해도 부자가 된다 그랬죠. 잘 노는 사람이 왜 부자가 될까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꺼냈던 거울신경 생각나요? 잘 노는 놈을 봤더니 나도 몸이 좋아지더라 이거야. 여러분 요즘에 품바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품바들이. 바보인 척하면서, 인간은 상대방이 거지처럼 옷을 입고 바보인 척하는 게 기분이 좋아. 왜?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쟤보다.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 그죠? 그 자존감이 약간 더 사는 거죠. 뭐 얼굴도 별로 안 이쁘고 몸에 엉망이야. 근데 잘 놀아. 더 재밌어. 품바가 노는 게 돈 많이 벌죠. 다 그런 심리가 있는데, 미소만으로도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잘 노는 사람을 보면은, 자, 품바가 잘 노는 거를 왜 즐기게 되느냐면은 그 위화감을 느끼질 않거든요. 무장해제가 된다 이거야. 내가 품바가 저렇게 노는데 여기서 내가 이빨 드러내놓고 목청 꺼내놓고 웃는 게 무슨 대수냐 이거야. 품바가 지금 저렇게 삐에로가 왜 나와? 삐에로가. 그죠? 왜 우리는 그 축제 때마다 삐에로가 있죠? 바보 같은 얼굴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무장해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재밌게 해주면 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런 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뭔가의 매니아가 된다면, 여러분 먹방 놀랍지 않아요? 밥만 먹는데 돈을 벌어. 맛있는 거 먹기만 하는데, 라면 끓여서 먹는데 돈을 벌고 있어. 지금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먹방 시작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
지금 시작해서 그 사람은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이미 5년 전 우리나라 유튜브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으니까. 선점 효과죠. 그리고 몸에 건강에 좋지도 않고. 어쨌건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인간은 매니아가 즐겁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자기도 행복해지는 전염 효과, 그 거울 이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풍선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바한테 돈을 5만 원짜리 꼽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글로벌화됩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때문에. 지금 뭔가 자기 걸 준비하면 돼. 자, 중간 질문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측면의 어떤 인간의 어떤 창의적 측면을 우리가 스스로 발굴을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너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는 게 좀 낫겠는가 그런 측면도 한번 궁금합니다. 역으로. 예.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 있거든요. 과도기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한참 활동하게 될 그 나이에 완벽한 인공지능이 캄테크로 이렇게 깔릴 그 가능성 안에 또 아까 이 선생님 질문 감사한데 가능성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전성기에 다.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면접을 본다고 쳐요. 내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질문을 했어.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는 선생님이 믿음직해요? 검색해보는 선생님이 믿음직해요? 응? 간단하지? 바로 그 과정이, 그 과도기가 앞으로 30년은 간다는 거예요. 30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공부의 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인간들은 과연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인간들은 무엇을 궁금해 할 것인가? 이 물음표를 갖고 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과목을 공부하라고 하는가가 아니에요. 특히 어떤 인간들? 미래의 인간들. 여러분, 미래의 인간들을 제가 더 자주 접해요? 여러분들이 더 자주 접해요? 일단 나이 차이 등등등 봤을 때. 그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동생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장 배경에서 어떤 걸 즐기고 또 얘네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미래 세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일본에서 아사히 맥주가 일본을 석권할 때 10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입맛의 변화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20살이 돼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할 때 맥주의 맛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를 10년 동안 연구했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그 맥주가 일본을 석권하게 됩니다. 교과서 물론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책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사례 하나 좀 들어주면은 우리 선생님의 질문에 좀 부합할지 모르겠는데 대답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고사성어를 모르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사성어를 쓴대 중국 자본가 사업가들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초한지하고 삼국지를 읽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마다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랑 술을 마시고 싶다, 어떤 사람이랑 동업을 하고 싶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또는 나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하고만 일할 거야.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 그래서 꼭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게 하나 있죠. 무수한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게 있죠. 스티브 잡스가 잘했던 건데, 스티브 잡스 일화 중에 스티브 잡스 동료가 회사에 사표를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직 사장이 아닐 때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왜 너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목욕을 너무 안 해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나는 제 몸에서 나는 노숙자 냄새가 너무 싫어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보름 동안 안 씻는, 세수도 안 하고 뭔가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답이 좀 나오죠? 뭐가 인문학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하나에 몰두해서 거기서 다른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고수가 되면은 인문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너 고사성어 몰라도 무조건 우리 회사에 와야 돼. 나랑 같이 일해야 돼. 이 분야에서 이만큼 올라간 인간을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 회사를 운영을 할 때 목욕을 싫어하고 뭔가에 몰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최상층에 배치를 했대. 왜? 공기는 밑에서 위로 흐르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걔네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공기 중으로 보내고 1, 2, 3, 4층에서 이제 좀 씻는 애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애플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5층에서 나왔을까요? 1, 2, 3층에서 나왔을까요? 보름 동안 세수도 안 하는 애한테 세수도 안 하고 뭔가를 하는 애한테 나왔을까? 아니면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하는 사람한테 나왔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스티브 잡스한테 나왔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는,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뭐냐면은 제가 30년 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게 2045년인데 2035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 15년이라고 대충 치면 20년 후네요. 그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전체 인류를 한테 서비스를 해줄 것인지가 좀 불분명해. 그러니까 30년이나 나오네, 결국에는. 30년 동안 그냥 쉬면 돼. 쉬면서 쉰다고 생각해. 그때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즉 전체 인류에게, 구글의 최고의 인공지능이 전체 인류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는 때가 올 수가 있는데, 30년 후에 뭐 확률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럼 그때를 상정하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러니까 일명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이 뭐 지구상에 서비스 된다고 쳤을 때, 인공지능이 전지전능하게 되고 나에게까지 서비스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가 다 해결해주는 상황에서 나는 그때 인공지능하고 무엇을 협력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를 30년 동안 연구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굶어 죽지만 않으면서. 그럼 그때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원칙은 단순해졌다고 봐요. 태도는 단순해졌어요.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냥 그 태도 한 가지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몰입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자기가 뭘 더 기뻐하는 건지를 일단은 탐색을 해야 될 것이고, 맛을 봐야지 뭐가 맛있는 와인인지 알 거 아니에요. 예? 소믈리에. 그래서 지금 저런 탐방 활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다 라는 생각이 됐을 때 일단 10년은 해봐라. 몰입을 해봐라. 일단 10년은. 그런 원칙들은 굉장히 지금 단순해졌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가 오면서. 선생님 대답이 됐나요? 좀 네. 너무 장황했죠?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다. 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크게 하든지 이거 나와서 하든지. 우리 학생이 굉장히 센티멘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제가 살짝 비유법으로 얘기한 건데 아까 제가 페퍼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요. 페퍼가 인간보다 인간의 표정을 더 잘 파악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는 그냥 파악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입사시험 할 때 처음에는 면접을 안 보던 시절이 있었죠. 경제성장기에 면접을 안 보죠. 그냥 서류만 보고 뽑았죠. 근데 경제성장이 이렇게 멈추니까 면접이 도입이 됩니다. 면접이 도입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묻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한 놈만 잘하는데 9명이 그냥 서포트만 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10명 중에서 진짜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진짜 그 팀을 일종의 인화 단결을 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을 볼 필요가 생긴 거예요. 얼굴을 봐야만이 그거를 인간은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 그 면접관들 통계 조사해 보니까 3초 이내에 75% 당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3초 내에 쟤 떨어지겠네. 그럼 75%가 맞는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죠. 지금 면접이 5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류 전형은 사라졌어. 토익 점수도 쓰면 안 돼.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쓰면 안 돼. 근데 50분 동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공기업 취직에서 서류 전형을 없애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인터넷 면접 7시간, 대면 면접 1시간이야. 면접을 8시간으로 늘려버렸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야, 차라리 시험 보게 해주세요. 8시간 면접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걸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 돈이 더 들어가. 네,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 노동 자체가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진심을 속일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진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도를. 그게 지금은 우리가 그 노련한 50대 면접관들이 굉장히 사람들 많이 겪어봤던 면접관들이 그것을 알아내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알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게 뭐냐면은 왜 지금 이거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거다를 붙잡고 10년 정도 자기가 해볼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거다 해서 내가 고수가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인문 교양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돼. 책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되느냐. 정말 이거다 하고 10년 동안 즐겼는지 이 사람이 20살, 30살이 될 때까지 즐기지 않았는지를 인간도 알아봐요. 근데 인공지능은 더 잘 알아봐, 그거를.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정 노동을 하는지, 진짜 감정이 있는 건지. 지금도 숨기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 세계은행 총재 김용 씨가 다트머스 대학 총장이 됐을 때 학생 면접에 참관을 했대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관을 했는데 8대1, 경쟁률이 8대1인데 8명 중에서 1명만 뽑히는 거예요. 근데 김용 총재가 한 말이 있어요. 8명이 딱 앉아있으면 그 중에 4명은 부모가 시켜서 공부한 애들이고 4명은 지가 좋아서 공부한 애들인데 그게 너무 쉽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 돼. 딱 보면. 앉아있는데 뭐 인터뷰도 안 했어.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 안 돼. 아, 저 4명은 무조건 떨어지겠구나. 그냥 답이 딱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8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인턴십이라는 게 있는데 석 달 동안 같이 살아야 돼. 석 달 동안. 모든 게 드러나 버려요. 모든 게. 내가 부모한테 받은 영향,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영향, 내가 어떤 동네 출신인지 다 드러나 버려요. 한 3개월 동안 같이 살아버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거제도를 적극 추천하는 바예요. 특히 남녀 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살아보면은 속는다. 속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한 얘기인데 살아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살아봐야 되는데 이걸 누가 더 보수적이죠? 여학생들이 더 보수적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봐? 특히 딸 가진 엄마들.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촌 여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생 됐을 때 남자를 사귀면 무조건 잠을 잡아야 된다. 사촌 여동생이 6명이에요, 제가. 6명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무조건 잠을 몇 번씩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하게 관찰을 해라.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자기랑 잘 통하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너가 발견할 수 있는데 너가 잠을 자지 않으면 절대 발견을 못한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 허세에 속아버려. 허세. 여자들은 허세에 약하거든. 허세에 속고 남자들은 미모에 속지. 미모에. 근데 3개월 정도 같이 살아보면 미모가 살짝 희석이 돼. 이렇게. 미모 뒤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저는. 근데 지금 이미 그런 세대가 됐다고 봐요. 여학생 질문이어서 내가 여기까지 좀 와버렸네. 좀 미안하고. 일단 휴식하시고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벌써 막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네요.